이집트 카이로 국제전시센터 앞이 개막 첫날부터 뜨겁게 요동쳤다는 소식이 외신 커뮤니티를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규모 방산전인 이덱스에서 수십 개국 장교와 바이어들이 가장 먼저 한국 기업 부스로 몰려가는 장면이 사진으로 퍼지면서 올해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25조 원 규모의 중동 아프리카 무기 시장을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주도해왔지만 올해는 전시 초반부터 한국이 주목도를 압도했습니다. 미국 군사 매체들은 한국 부스에만 아침부터 줄이 생긴 이유를 따로 분석했고, 국내 언론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한국 방산 외교가 실질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분석가들이 가장 주목한 건 관심의 크기가 아니라 한국이 내놓은 전력 패키지의 구조였습니다. 이집트가 원하는 항공지상 전력을 빠른 생산 속도와 운용 편의성까지 갖춘 형태로 즉시 제공 가능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이 크게 부각된 겁니다. 특히 FA-50이 강한 반응을 이끌었는데, 이집트는 F-16 약 200대를 운영하는 국가지만 부품 지연과 노후화로 가동률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현지 조종사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전환 소요 시간이었고, 카이가 약 3-4주면 기종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장교들이 직접 메모하며 반응했다는 현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투기 운용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이 수치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빠른지 압니다. 게다가 FA-50은 F-16 계열과 공통 조종 체계가 많아 기존 인프라 대부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장거리 전투기보다는 국경 감시, 신속 대응, 대테러 임무 중심의 고효율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모델이 한국산 경공격기라는 분석이 외신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이집트에 FA-50 단독 판매만을 들고 간 게 아니라 KF-21 중장기 도입 옵션까지 포함한 공군 현대화 이중 패키지를 제안했다는 현지 관계자 인터뷰도 등장했습니다. 조종사 훈련, 정비 교육, 시뮬레이터, MRO 인프라 구축까지 하나의 궤도로 묶은 구조라서 이집트 공군은 최소 10년 이상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확보하게 되고, 한국은 아프리카 전체 항공시장의 허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한국이 가져간 무기는 하늘에서만 존재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상 화력 쪽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천무 1.0과 2.0 실무를 전시해 더 큰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천무 2.0은 포드 노즐 기반의 신형 추진체와 고각 사격 안정성 개선 덕분에 기존 모델 대비 최대 사거리 약 80km 이상을 확보한 방사포 체계입니다. 미국 하이마스가 90km급을 내세우지만 가격 대비 유지비에서 한국 모델을 따라올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이집트는 이미 K9 자주포 패키지를 도입해 내년 1분기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천무까지 도입할 경우 탄약 수송, 정비 공정, 부품 수급 체계를 전부 한국식 전장 네트워크로 통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국이 내세우는 현지 제조 협력이 바로 이 시점부터 진가를 드러냅니다. 한국은 이집트가 원하는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단순 구매가 아니라 현지 생산, 현지 조립, 현지 정비 역량 확보를 원한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한화는 이번 전시에서 K9 부품 현지 조립 체계를 공식적으로 제시했고, 일부 핵심 부품을 이집트 조립 라인에 직접 이송하여 완성하는 설계 예시까지 현장에서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현지 생산 조립 정비 모델은 미국과 유럽도 제공하지 못하고 러시아는 구조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점이 해외 분석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한국이 이집트 무기 시장에서 점유율 25%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처음으로 언급될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단일 국가가 이런 규모의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는 이를 아프리카군 현대화가 한국식 모델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카이의 항공전력, 한화의 포병, 로켓, LIG넥스1의 방공, 현대로템의 장갑차까지 한국 방산의 전체 라인업이 이집트가 원하는 구성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이덱스 2025는 단순 수출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전략으로 다른 강대국과 차별화했는지, 그리고 미국, 유럽, 러시아 대비 어떤 구조적 우위를 확보했는지가 앞으로의 핵심 분석 지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카이로 전시장에서 가장 묵직한 반응을 일으킨 건 한국이 들고 간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무기 뒤에 깔린 실행 속도와 산업 구조였습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은 이집트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핵심 이유로 한국 방산 특유의 기동성을 꼽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같은 무기를 제시해도 한국이 경쟁에서 앞서는 이유는 생산 리드타임부터 인도 유지보수까지 이어지는 라이프 사이클 전체가 압축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군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흥미를 보인 사례가 바로 FA-50 생산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계약 당시 연간 24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입증했고 조립부터 무장 통합까지 30개월 내 인도라는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같은 규모의 경전투기를 제시할 경우 통상사에서 6년, 유럽은 그보다 더 긴 6에서 8년이 걸리는 것이 업계 평균입니다. 이집트는 이미 F-16 유지비 급증과 부품 지연으로 전력 가동률이 40%대로 떨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전력화가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카이가 강조한 3년 이내 초기 전력화, 6개월 내 정비 인프라 구축은 이집트 공군이 가장 크게 반응한 대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무 2.0은 더 드라마틱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다연장 로켓 시장에서 미국 하이마스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은 생산 슬로트 부족으로 2025년 이후 계약부터 2030년 배치가 가능하다고 공지해둔 상태였습니다. 반면 한화는 천무 1.0 기반 생산 라인을 이미 매년 수십문 단위로 돌리고 있고 2.0도 기존 인프라에 바로 통합 가능한 구조라서 빠르면 18개월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집트 육군 장교들은 전 시장에서 천무 발사 통제 모듈을 직접 시연하며 현지 사막 지형 기준 데이터까지 질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이마스와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건 가격 구조였습니다. 하이마스는 발사 차량 한 대당 500억 건에 육박하지만 천무는 약 300억 건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거리 80km 이상의 로켓탄 가격 차이도 하이마스 대비 30에서 40% 낮아서 탄약 소모가 많은 사막전 환경에서는 운용 유지비가 치명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집트의 수건이었던 탄약 공장 자체 생산 모델을 협력 패키지에 포함시켜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러시아도 유럽도 제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집트 입장에서 한국과 계약할 경우 다연장 로켓, 자주포, 탄약, 정비까지 완전한 독립 운영 체계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K9 자주포의 현지 조립 협력은 이집트 방위산업청이 가장 높게 평가한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보내고 조립시키는 게 아니라 조립 후 실제 사격 훈련까지 포함한 현지 전력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집트가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 기반까지 확보하게 해줍니다. 한국의 육상 화력 패키지는 K9 자주포를 중심으로 탄약차, 사격지휘차, 탄약 생산소까지 묶어서 들어가는 구조라서 기존 러시아제가 지배하던 이집트 포병 체계를 하나의 파이프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K9의 정비 주기가 러시아 메우스타 대비 40% 이상 길고 부품 수급 안정성은 유럽제보다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한 가지 더 큰 무기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절대 제공하지 않는 기술 공유와 현지 산업 역량 강화입니다. 이집트 같은 신흥 방산 국가들은 구매보다 자체 생산과 조립 능력을 선호하는데 한국은 K9, 천무, FA-50 모두에서 일정 비율의 현지 조립 프로그램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수출보다 훨씬 위험한 선택이지만 한국은 지난 20년간 축적한 제조, 품질, 검증 체계를 바탕으로 충분히 관리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입니다. 결국 한국의 차별화 포인트는 기술과 가격이 아니라 속도, 신뢰성, 산업 이전이라는 거대한 패키지였습니다. 이집트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25년 4월 20일 KF-21 아랍에미리트 파트너 선정 영상입니다. 이제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더 이상 최우선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울 강력한 대안으로 아랍에미리트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여러 조건을 내세운 일이 오래 지속되면서 한국의 오랜 인내심도 이제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와중에 강력한 협력 파트너가 생기면서 KF-21의 개발이 더욱 순항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UAE 공군 핵심 인사가 최근 KF-21 시제기에 직접 탑승하면서 이 전투기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국제 무대에 과감히 드러냈습니다.
그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느끼는 불안감은 커졌고 실제로 인도네시아 언론들도 무척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꼼수만 부리다 멸망하는 인도네시아를 뒤로하고 한국의 새로운 파트너로 지목된 UAE의 등장이 앞으로 KF-21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한국의 결정은 이미 기울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될 만한 공동개발 구도를 지켜보려 했지만 인도네시아 측이 4년이 넘도록 분담금을 미납한 채로 압박 전술을 펴면서 한국 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더 안전하고 확실한 협업 국가를 찾으려는 와중에 UAE라는 강력한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랍에미리트의 재정력, 중동 시장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군 현대화 의지 등은 한국으로 하여금 굳이 인도네시아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확신을 주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보다 사이즈도 수배는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람의 사업이 전개된 과정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KFX라는 명칭 아래 인도네시아가 일정 지분을 갖고 공동개발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방산협력의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개발비만 미납한 게 아니라 기술 이전 범위나 시제기 수령 등 여러 요구사항을 쏟아내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라팔 전투기 구매 계약 등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양국 협력은 서서히 균열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UAE가 등장하면서 인도네시아는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UAE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미 한국의 무기를 도입해본 경험도 있고 드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등 다양한 부분에 투자해왔습니다. 이번에 UAE 공군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KF-21 시제기에 직접 탑승했다는 사실은 UAE가 사업 참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공군기지에서 외형만 둘러보는 행사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안 내도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미 보람에는 시험 비행을 통해 기본적인 성능 검증을 받는 단계에 이르렀고 해외 첫 선을 보이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만약 UAE가 대량 도입과 개발비 투자를 결심한다면 인도네시아의 48대 구매 약속보다 더 안정적인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처럼 분담금을 지연시켜 사업 자체를 흔들 위험이 적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평가됩니다. 개발 초기부터 KF-21이라는 이름이 확정되기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내부에서는 미공여 기술과 국산화 기술 간의 경계 설정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미국의 라이선스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인도네시아 등 제3국의 어느 선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측이 우리는 공동개발 파트너이니 필요한 기술을 전부 넘겨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개발진은 미국이 정한 규정에 묶여 마음대로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이 갈등이 개발 초기에 꽤 심각하게 대두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측과 한국 측이 크게 줄다리기를 벌였고 결국 연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후문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어떻게든 인도네시아와 계속 가려 했습니다. 공동개발 타이틀로 해외 무기 시장에 진출하고 인도네시아의 대량 구매가 이뤄지면 수출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았고 한국이 최대한 배려해 주어도 매번 조건을 더 따지는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4세대인 라팔 전투기 도입 등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 놓으니 한국 입장에서는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튀르키의 칸 전투기 개발 소식이 전해졌고 인도네시아가 그쪽에도 관심을 두는 모습이 보이면서 한국은 훌쩍 마음을 접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칸 전투기가 제대로 완성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쪽에 투자하겠다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1년의 과정 속에서 한국이 조용히 다른 파트너를 모색해왔다는 추측이 무성했고 그 정점에 UAE가 등장한 셈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언론 매체를 통해 자신들을 대체할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8대 구매라는 약속, 그리고 과거의 TOC 훈령이 등 한국산 항공기를 일부 도입해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선은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UAE가 만약 적극적으로 KF-21 도입과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면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이 한층 유력해집니다. 그 파급 효과는 인도네시아 한 나라에 국한된 이익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우선 수출 대수만 120대에 이를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또 한국은 중동 시장에서 다양한 무인기, 유도무기, 함정 판매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과 여러 방산 협력을 진행해온 사례가 있습니다. KF-21까지 이들이 받아들이면 한국 방산 기업들의 세계적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인도네시아가 과연 한국을 붙잡기 위해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까요? 분담금을 일시 납부하고 추가 기술 이전 비용까지 책임지겠다며 진정성 있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간을 너무 끌어 한국 내부 분위기가 이미 돌아선 뒤라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처음에는 선행 기술 확보와 분담금 문제로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현재는 시제기가 실제로 비행하며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도 한국의 군사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추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지분이 예전만큼 절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KF-21 시제기에 탑승한 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운용 의향을 살피고 시험 데이터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보라매가 이만큼 완성도 높은 기체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대량 도입까지 하겠느냐고 반문하지만 중동 국가는 언제든 대규모 무기 도입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 여력이 탄탄합니다. 그렇게 한국이 한정된 시제기 자원을 왜 굳이 UAE 고위 인사에게 제공했는지 그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계속해서 한국은 우리를 쉽게 버리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인도네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은 남아있어도 사업 전체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분담금을 모두 내더라도 신뢰가 깨진 상태여서 한국이 여러 옵션을 열어두는 건 당연합니다. 더구나 UAE와 협업이 본격화된다면 기술 이전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갈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가 간 방산무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때는 충분한 재정과 일관된 협력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기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UAE는 돈이 있고 군사적 필요성도 명확합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보라매 사업에 대한 또 다른 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제기 초기 테스트에서 항전 장비 일부가 예상보다 성능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 개발진이 단기간에 소프트웨어 개량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과정에 투입된 전문 인력이 상당했습니다. 원래라면 인도네시아도 일정 부분 엔지니어를 보내 협력해야 했으나 인도네시아의 파견 인력이 제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한국 측이 추가 비용과 인력을 부담해야만 했고 자연히 한국만 모든 걸 떠안는데 인도네시아는 돈도 제대로 안 내면서 기여도 낮은가라는 불만이 커졌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국제무역 강국임을 내세워 우리를 내치면 한국도 손해가 크다는 논리를 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나 중동 시장을 생각하면 한국은 굳이 인도네시아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협상 태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보라매 사업에서 주도권을 잃게 될 공산이 큽니다. 최근에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도 한국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정황이 포착됩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문제가 지속된다면 한국이 동남아 시장에서 다른 나라로 보라매를 수출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가 과거처럼 마음대로 시간을 끌며 자신들의 조건을 관철하려 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보라매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여준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개발비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 UAE가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나오면 한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KF-21을 세계 시장에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축소될 것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전액 납부하더라도 그동안 보여준 태도 때문에 한국과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KF-21은 더 발전하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든든한 파트너의 등장은 더욱 잦아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한국은 굳이 인도네시아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인데요. 전 세계 KF-21의 경쟁 상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터키가 진행 중인 칸 사업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이 사업은 미완성 단계라 인도네시아가 거기서 득을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상태이고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더 이상 찾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한국은 UAE와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보람의 시제기 탑승 이벤트는 상징성이 매우 크며 이를 통해 한국은 우리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이 한국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주장해도 이미 서로 간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배신이라 부르기엔 한국이 참아온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KF-21이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본격 중형 전투기가 성공적으로 날아오르면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은 이전만큼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